구속된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상납금 사용처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4년간 3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사적 착복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을 주도한 걸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영장을 2번이나 청구한 끝에 구속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 내용을 직보한 혐의가 추가됐는데 검찰은 또 한 번 우 전 수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과 합류를 재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가구업체 한샘 여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샘 사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도 중요하다며 미중 균형 외교를 언급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선을 그은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강원 산간에 25에서 35cm에 이르는 많은 양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부터 풀립니다. 전동 장치가 달린 1인용 이동수단 타는 분들 많습니다. 관광지에서 재미로 빌려 타기도 하는데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걸 몰라 낭패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토요일 밤입니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상여금으로 받았다는 말도 나왔는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착복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아래서 청와대 모든 돈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재무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상납한 돈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돈이 사용된 건 물론 들어온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 진술에 비춰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직원들의 명절 떡값이나 경력금 등 용도에 쓰였다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을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면 재무팀장이 모를 리 없다는 판단입니다.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한 사람당 매년 3천만 원씩 4년 동안 모두 3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의 이런 설명을 오히려 사적 착복의 정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청와대 특별활동비도 엄연히 있는데 문고리 3인방에게만 수억 원의 상여금을 은밀히 건넸다면 이는 측근 관리비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고리 3인방 외에 친박 정치인을 관리하는 데도 국정원 돈을 사용했는지, 특히 최순실 씨도 그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돈의 존재 자체가 비밀스러웠고 또 모두 현금이라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검찰은 휴일인 오늘도 문고리 3인방을 모두 불러내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모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무슨 이유로 얼마나 돈을 썼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돈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은 물론 쓴 사람 역시 극소수의 측근이었을 걸로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3인방이 국정원 이현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던 당시 상황도 더욱 정교하게 확인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북악 스카이웨이 등에서 은밀하게 주고받은 전달 방식을 명확히 규명해 뇌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3인방이 모두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불러 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그 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난해 초 총선 판세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실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LCT 건설 비리에 연루돼 부산에 구속 수감돼 있던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을 최근 서울구치소로 옮겨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국정원 돈 상납 사건의 핵심 당사자 한 명만 꼽으라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외부인 접견을 끊고 뉴스도 보지 않아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식사와 운동을 하고 평소처럼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 돈 상납 사건으로 구속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부에도 방송과 신문으로 국정원 돈 상납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뒤 역사책을 주로 읽을 뿐 TV와 신문은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으로 한다며 이번 사건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상납 사건이 불거진 이번 주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들이 총사퇴한 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도 아직 접견하지 않아 사실상 고립 상태인 겁니다. 주변인들의 배신에 강한 분노를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의 자백으로 새로운 혐의를 받게 됐는데도 별다른 동요가 없는 건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 내용을 직보한 혐의가 추가된 건데 이젠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법원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하차나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혐의를 보강 수사에 추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의 불법 사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우 전 수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불법 사찰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를 확인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은 친박계를 가장 기분 나쁜 말로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문준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박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며 비겁하고 치근하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어 추태 그만 부리고 사내답게 반성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친박계 당내 반발을 조기 진압하려는 특유의 거친 화법입니다. 원천 무효라는 친박계의 개별 성명은 나왔지만 조직적 반발은 잠잠합니다. 홍 대표가 서, 최 두 의원을 실제 제명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면 양측 갈등은 말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홍 대표의 친박 몰아세우기를 내일 바른정당 의원총회를 염두에 둔 외부용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친박 청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탈당의 원심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바른정당 의총 이후 탈당할 의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탈당과 합류 규모가 15명 이상이면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으로 홍준표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 재편이 마무리될지
내일 바른정당 의원총회 결과가 1차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음주모입니다. 중견 가구 제조업체 한샘에서 불거진 이딴 성추문 사건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몰카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입 여직원에게 인사팀장이 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해고됐습니다. 한샘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여성 기업을 표방해온 한샘에서 처음 성추문이 벌어진 건 지난해 12월 23일. 수습사원인 25살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남자 동기가 화장실로 따라와 몰카를 찍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 직원은 해고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13일에 벌어졌습니다. A씨가 몰카 피해 사건에 도움을 주며 친해진 교육 담당 선배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양쪽의 주장과 SNS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저희 프로듀서가 같이 이렇게 합의서 들어왔어요. 담당 형사가 전화를 해서 합의서가 사실에 근거 맞냐 통화했을 때도 본인도 긍정을 했고. 그런데 황당한 건 B씨와의 사건이 벌어진 지 3일 뒤 한샘의 인사팀장이 A씨에게 성폭행과 관련된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심지어 석 달 뒤엔 A씨에게 부적절한 행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샘은 이 인사팀장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일어나면 이를 앞장서 막아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은 한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오늘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내 성폭력 사건을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 사건의 관계자 B씨가 당시 A씨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억울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승합차가 떡집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상가 건물 1층입니다. 떡집과 은행 현금 인출기 코너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늘 아침 9시 20분쯤 44살 이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떡집 주인 등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시민에게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 25분쯤엔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했습니다. 100톤급 어선이 선상 낚시 중이던 소형 어선을 들이받은 것인데 물에 빠진 4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41살 최모 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100톤급 어선 선장 71살 김모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김모 씨의 아내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전동 킥보드처럼 전동 장치가 달린 1인용 이동수단들이 길거리에 자주 보입니다. 관광지에서 재미로 빌려 타기도 하는데요. 운전면허 없이 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최모 씨는 주말을 맞아 두 아들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가속에 붙으면서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수술이 끝난 후에도 거의 마비, 전혀 못 움직였다가 일주일 만에 제가 손, 발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대여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더니 전동 킥보드에 대해선 보험 상품이 없고 자신들이 책임지기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전동 킥보드 결함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3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벌금 통지였습니다.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탄 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면허 얘기도 없었고 그런 게 있었을 경우는 저희도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을 했을 거고. 한 대여업체를 찾아가 전동 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이 브레이크, 이 악셀 타요. 출발할 때 소세 당기셔야 돼. 확 당겨버리면 쫙 나가버려요. 면허에 대한 언급 없이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처음이라 이걸 쉽게 하면 돼요? 전동 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려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16살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선 중국산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 살 정도가 있어요? 이런 1인용 이동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137건으로 지난 4년 사이 4배가 늘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빵기사 노조 측은 회사의 시간 끌기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가 낸 행정소송은 불법 파견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처분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집행도 정지해달란 겁니다. 오는 9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53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정부 결정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고용계획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보다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대안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제빵기사들의 반응입니다. 별도 회사 설립 방식에 반대가 많은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용이죠. 시간을 끌어놓고 그 소송까지 걸리는 3, 4년 안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제빵기사 노조 측은 다음 주 본사와 협력사를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까지 정했습니다. 별도 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은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 없는 일터가 될 걸로 기대됐던 인천공항도 정규직 전환 작업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당초 10,0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앞 보도를 공항 비정규직 1,300여 명이 가득 메웠습니다. 공항공사와 정규직 전환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집회에 나선 겁니다. 지난 5월 공사가 선언한 정규직 전환 인원은 앞으로 개항할 제2터미널 직원을 포함해 모두 10,000명. 그런데 공사 측은 이 중 항공 등화시설, 전력시설 관리직 등 4개 용역회사 소속 500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6개 회사 8,900명은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최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회사로 가야 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야지만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회사에도 못 들어가는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3년간 공항터미널 카트를 관리해온 40살 A씨도 그렇습니다. 카트 관리 업체는 카트에 붙이는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별도의 임대사업자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용역회사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카트 관리직은 100여 명입니다. 참담하죠, 진짜. 정규직이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바랬던 거고 다 완전 꽝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차 대행직 100여 명도 제외됐고 수화물 검색 장비 유지 보수 인력 40여 명은 정규직화할 만큼 필수 인력이 아니라며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 지은 게 아니라며 노조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엔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공항으로 가는 헬기에 오르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의 우선 과제로 다시 북핵과 무역을 거론했습니다.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great success. We'll be talking about trade. We'll be talking about obviously North Korea. 이어 하와이에 도착해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걸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까지 5개국을 순방하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오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군사 옵션을 포함한 북핵 공조, 한미 FTA 개정,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얼마나 일치된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는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또 다른 순방 목표로 천명한 무역 문제는 우리를 비롯한 한중일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미국 내 지지자를 의식한 강경 모드의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국내 문제의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해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 챙기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도 중요하다며 미중 균형 외교를 언급했습니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태 기자입니다. 동남아 순방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한중 관계 복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미중 균형 외교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드 해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선을 그었던 이유가 일본 때문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북핵을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는 것에 경계감을 나타낸 뒤 한미일 공조도 북핵 대응을 위해서라며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미일 동맹에 이어 한일 군사동맹까지 가면 북한이 아닌 중국과의 전면 대치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더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려는 포석도 읽힙니다. 하지만 당장 보수 여당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거라며 비판에 나서는 등 미중 균형 외교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청와대 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다층 방어체계입니다. 이 가운데 고도 40km까지 중층 방어를 맞는 국산 M-SAM은 개발이 끝나서 양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양산을 보류시켰습니다. 노후화, 즉 낡았다는 게 이유로 알려졌는데 이 M-SAM이 양산을 취소해야 할 만큼 노후된 무기인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최근 M-SAM의 양산 보류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M-SAM 노후화가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M-SAM이 곧 도태될 구식 무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요격용 M-SAM 블록2는 항공기 요격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멀리는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따지자면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기술인 셈입니다. 하지만 M-SAM은 6년의 연구 개발을 거쳐 완전히 신형으로 탈바꿈한 국산 무기입니다. 요격 시험에서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낙하 속도와 모양을 본뜬 표적탄을 100% 요격했고 요격고도 40km 이하인 미국의 패트리어 3와 어깨를 견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40km 이내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대탄도탄 무기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한 4개국밖에 개발이 안 된 최첨단 무기체계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M-SAM의 가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1조 얼마 정도 되는 돈은 너무나 아까우니 낭비다 해서 돈을 먼저 생각했고요. 하지만 양산 비용은 최대 9천억 원이고 향후 M-SAM의 수출까지 염두에 두면 비용은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까지 4,500발을 계획했던 M-SAM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 자체가 현저히 부족해집니다. 여러 해에 걸쳐 개발이 끝난 M-SAM 양산을 중단하려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에 붉은 불개미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국내에 유입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도 당국에선 사전에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도 안 했습니다. 동식물을 망라한 외래 생물의 습격, 우린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의 박원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 행사에 불청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게 아니죠. 그래도 지금 중국 남방에서 건너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해롭습니다. 대통령 옷에 붙었던 날벌레는 중국에서 바니로 불리는 생태계 교란 생물 꽃매미로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와 농작물을 말려 죽입니다. 한국에는 외래 생물 2,200여 종이 사는데 꽃매미처럼 퇴치 대상인 생태계 교란종은 잘 알려진 황소개구리, 베스, 뉴트리아 등 20종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정리해 얘기하면 국가적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사리물고기로 불리는 피라냐, 잘 아실 겁니다. 이미 국내로 들어온 생태계 교란종과 달리 피라냐처럼 토종 생태계로 유입되면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위해 우려종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127종이 지정됐는데 정부 홈페이지 위해 우려종 명단엔 98종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 이름을 적어 놓은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피라냐는 한국어 이름은 없이 파이고센트러스 나트릴이라는 학명을 크게 적어놨는데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일반 시민이 알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석 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문제의 붉은 불개미는 부처간 엇박자 탓에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조차 안 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요주의 외래 생물 대비를 강화하겠다며 관리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과 위해 우려종을 더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계획 만료를 1년 앞둔 현재 생태계 교란종 추가 지정 이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관리 대상 숫자 등에서 일본의 30%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외래 생물에 대한 대비, 일본과 중국에서 일찌감치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됐던 붉은 불개미가 부산항을 헤집어 놓은 사건은 이런 부실한 대책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단 일주일 정도 늦게 찾아온 첫눈인데 첫눈치곤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설악 대청과 중청에 35cm를 비롯해 설악 고지대에는 25에서 3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평창 대관령 일대에도 10cm 안팎의 눈이 쌓이면서 가을 단풍과 흰 눈이 어우러진 절경을 연출했습니다. 눈꽃 구경하기 좋은 조건이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지대에서는 눈이 금방 얼기 때문에 등산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도 어느새 성큼 다가왔죠. 도심에선 겨울나기 김장 행사도 열렸는데요. 겨울의 길목에서 떠나가는 가을이 아쉬운 시민들은 막바지 단풍놀이를 즐겼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늦가을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내장산을 수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색색으로 물든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볕을 쬐고 누워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는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단풍과 늦가을의 정취를 생각하면 이 정도 기다림은 즐거울 뿐입니다. 추수를 마친 논엔 볕단들이 쌓여 있고 올해 할 일을 다한 허수아비들이 길가에 늘어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금빛으로 물든 보령 은행마을도 푹 익은 가을 정취를 뽐내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삼천공원에선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험학습이 한창입니다. 금세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김장 행사도 열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치를 담그는 행사인데 오늘 하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15,000포기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벌써 겨울이 왔죠. 겨울이니까 김장들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잘 잡수고 겨울나기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서 겨울로 건너가는 주말. 시민들은 산에서 도심에서 늦가을 정취를 즐기면서도 성큼 다가온 겨울에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40, 50대에 감기를 달고 살거나 술과 담배로 인한 염증 반응이 자주 일어나면 20년 뒤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합니다. 4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을 상대로 인지 기능을 측정해봤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이번엔 피검사를 통해 5가지 염증 반응 물질을 측정했습니다. 한 남성은 모두 정상범위였지만 다른 남성은 ESR이라는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평소 과음한 게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술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소주 한 병, 맥주 503잔 정도. 지금 측정한 혈액 속 염증 수치가 20여 년이 지난 뒤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건강한 40, 50대 성인에게 혈액 속 염증 수치 5가지를 측정해냈고 이들이 70대가 되었을 때 뇌부피와 치매 유무를 조사했습니다. 염증 수치는 감기를 달고 살 때는 물론 술과 담배를 하거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병이 있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혈액 속 염증 수치 5가지 중 3개 이상 높았던 사람은 뇌부피가 5% 이상 더 줄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부위가 눈에 띄게 작아졌는데 이럴 경우 치매 위험도는 3배 이상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방어 반응이 지나치게 잦으면 오히려 뇌에는 독이 되는 겁니다. 전신에서 나타나는 염증이 뇌의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질환이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40, 50대부터 몸속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서울 종로와 을지로에는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이처럼 대를 이어 전통을 이어가는 가게들을 일명 오래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복 껍데기를 얇게 가공한 자개를 가느다란 톱질로 잘라내자 정교한 문양의 자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하나 악효를 발라 핀셋으로 붙이고 붓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색을 입히면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빛깔의 자개 공예물이 완성됩니다. 더딘 수작업을 고집하며 전통의 나전칠기 기술을 이어가는 곳, 서울 종로의 국선 57입니다. 20대에 무작정 상경해 40년 넘게 외길만을 고집해온 장인은 전통 공예 기법에 맥이 끊길까 두려웠습니다. 나인치기 없이 내 인생도 있을 수 없다. 개성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죠. 지금은 30대 아들이 대를 이어 10년 넘게 나전칠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더디지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이제 칠을 하고 만들어가는 게 또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자식이 생기더라도 꼭 이 일을 추천해주고 싶다. 도장을 새기는 손길에 힘이 넘칩니다. 넓을 박자를 써 도장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이름 붙인 박인당. 손재주가 좋았던 16살 소녀는 어느덧 80을 넘긴 대한민국의 인장공예 명장이 됐습니다. 60년 넘게 새긴 도장만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쉽게 살지 뭐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새겨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내가 눈이 보이고 손이 움직일 때까지는 할 거예요. 조선 왕실의 156년 전통 금박공예 기술을 잇는 금박연. 40년 인생을 오래된 LP판에 바쳐온 돌 레코드 등 전통가게 39곳이 올해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다른 지역에 숨어있는 전통가게 20곳 정도를 더 찾아내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성화가 제주를 떠나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축구 경기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신영록 선수가 선배 차두리와 감동의 성화 봉송을 펼쳤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신영록 선수와 차두리 축구 대표팀 코치가 함께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휠체어를 준비했지만 신영록은 꿋꿋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경기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46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뒤 6년 만에 힘겨운 재활을 통해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신영록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침내 선배 차두리와 200m를 완주한 신영록은 장혜원 SBS 아나운서에게 무사히 성화를 건넨 뒤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영록이랑 같이 또 이렇게 뛸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뜻깊고 우리 영록이가 빨리 또 회복을 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부산에 온 올림픽 성화를 향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평창 성화봉송이 지나가니까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부산항에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한 성화는 내일 자갈치 시장에서 평창을 향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종일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린 하루였죠.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대관령 아침 기온 영하 4도, 철원 영하 2도, 서울도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도 얼겠습니다. 내일 외출하기 전에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도 해야겠습니다. 국내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해상 날씨도 좋지 못하겠는데요.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 자체는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지만 낮에는 활동하기 한결 편하겠습니다. 서울 대전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광주 낮 기온 17도, 부산은 18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또 다른 문고리 3인방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문고리 앞에 어떤 사람을 둘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고 권력자로 향하는 문을 항상 열어둘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폐수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